파도 소리만이 세상을 채우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가 제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서영아, 잘 들어. 오늘 밤 민준이가 널 죽일 거다.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멍하게 있을 때가 아니야. 당장 도망가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 민준이가 돌아오기 전에 여길 벗어나야 해.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준이가 저를 왜요? 시간 없다니까. 얘가 설명은 나중에 하마. 제발 날 믿어. 다 너 살리자고 이러는 거다. 어서 가자.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죠. 어머니, 잠깐만요. 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민준이가 왜 저를 죽이려고 해요? 저희 사이 아무 문제도 없었다고요. 너는 몰라도 민준이는 알아. 그 애가 얼마나 오래 이 날을 기다려왔는지 넌 상상도 못할 거다. 파도가 점점 가까워졌고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제 아이의 아버지가 저를 죽이려 한다니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몇 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니, 제가 기억조차 못하는 17년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날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를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예술대를 졸업하고 프리랜서 사파가로 일해봤어요. 출판사 게임 회사에서 의뢰가 꾸준히 들어왔고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AI 그림이 등장하면서 의뢰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죠. 저는 제 커리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나요? 단가를 낮추고 무리하게 일을 받았어요. 그 결과로 저는 과로로 쓰러졌죠.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있을 때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제 차트를 보다가 갑자기 물었어요. 혹시 땡땡고 나왔어요? 네? 네, 맞아요. 어떻게 하세요? 저 정민준이에요.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기억나요? 저는 그제야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시간이 무색하게 어딘가 익숙한 눈매가 보였어요. 아, 민준이? 진짜 민준이 맞아? 세상에, 어쩜 이렇게 만나? 그러게, 나도 차트에서 이름 보고 설마 했는데 서영이 너 맞네. 어쩌다가 2번까지 했어. 과로래. 요즘 일이 좀 힘들어서. 나 사파 그리면서 먹고 살거든. 맞아. 너 그림 진짜 좋아했잖아. 기억나.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항상 칭찬했던 거. 이번 기간 동안 민준이는 바쁜 와중에도 자주 들렸어요. 퇴원 후에도 연락이 이어졌고 그게 자연스럽게 연애로 발전했죠. 3년을 사귀고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민준이에게는 홀어머니가 계셨어요. 결혼 인사를 드리러 시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한 여자친구예요. 어머, 이렇게 예쁜 아가씨였어? 어서 와. 어서 앉아.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잠깐만 기다려. 내가 금방 차 가져올게.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가셨습니다. 잠시 후 찻잔을 들고 나오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아가씨 이름이 뭐라고 했지? 윤서영이에요, 어머니. 그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린 찻잔이 흔들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셨어요.
찻잔이 산산이 깨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죠.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려요! 구급차를 불러 급히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렸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으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말 많이 놀랬어요. 아이고, 별거 아니다. 전날 무리해서 그래. 서영아, 미안하다. 괜히 첫인사부터 내가 놀래켰구나. 시어머니는 웃으며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그날의 장면이 자꾸 떠올랐죠. 제 마음 한켠에 무언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촉이라고 부르더군요. 그때 저는 제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감히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는 저에게 무척 잘해주셨어요. 명절 때마다 먼저 연락을 하셨죠. 서영아, 힘들게 오지 마라. 민준이랑 둘이 쉬어.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주셨습니다. 남편도 여전히 다정했고 저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어요. 얼마 후 임신 소식을 알게 됐죠. 검사 결과 딸이었습니다. 손녀라니 얼마나 좋아.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된다. 서영아, 무리하지 말고 몸 잘 챙겨라. 알겠지?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기뻐하셨어요. 저도 덩달아 마음이 따뜻해졌죠. 어느 날 저녁, 저는 아이 이름을 고르다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름 몇 개 생각해봤는데 들어볼래? 하은, 수빈, 민지. 어때? 다 예쁘네. 천천히 골라보자. 정서아는 어때? 난 서아가 제일 마음에 들어. 정서아, 부르기도 좋고 어감도 예쁘잖아. 그 이름은 안 돼! 그 순간이었어요. 남편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왜? 왜 그래? 안 된다니까! 그 이름은 안 된다고!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있는 일이었죠. 처음 보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요. 여보,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왜 이렇게 화를 내? 아니, 미안해. 진짜 미안하다. 요즘 병원 일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예민했나 봐. 진짜 미안해. 잊어줘.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름 하나에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나 지금 많이 놀랐거든? 알아. 내가 잘못했어. 남편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저도 일단은 더 이상 분위기 싸늘하게 만들기 싫어 넘겼어요. 하지만 남편의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서아라는 이름에 왜 저렇게 반응한 걸까요? 출산 후 남편은 아이를 잘 돌봐줬습니다. 밤중 수유도 번갈아 하고 기저귀도 직접 갈았어요. 다정한 아빠였죠. 그런데 가끔 이상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볼 때가 있었어요. 무언가를 탐색하는 듯한 낯선 눈빛이었죠. 왜 그렇게 쳐다봐?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 요즘 자꾸 그런 눈으로 봐서 나 신경 쓰인다. 왜? 애 낳고 나니 못생겨졌어? 아니야, 전혀. 그냥 당신이 예뻐서 본 건데 왜 그래. 별거 아니야. 남편은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건 사랑스러워서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었죠. 마치 저에게서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예전에 민준이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한켠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후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아이와 함께 동네 산책을 나가는 게 일과가 됐죠. 그날도 평소처럼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공원 입구 내리막길을 지나는데 갑자기 유모차가 이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핸들이 제 손에서 비틀거렸습니다. 세우려는 순간 앞바퀴 하나가 툭 빠져버렸어요. 유모차가 앞으로 기울어졌죠. 하늘아! 저는 본능적으로 유모차를 붙잡았습니다. 아이가 쏟아질 뻔했어요. 간신히 아이를 꺼내 안았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아이를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제가 손을 놓자 유모차는 한쪽으로 기울며 굴러 내려갔죠. 저는 아이를 꼭 안은 채 한동안 떨었습니다. 산책을 하시던 아주머니들께서 오셔서 저를 달래주셨어요. 집에 돌아와 유모차를 살펴봤습니다. 바퀴를 고정하는 나사가 빠져 있었어요. 저는 바로 제조업체에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유모차 바퀴가 산책 중에 빠졌어요. 아이가 다칠 뻔했다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날 이른 시간에 당직을 하고 퇴근한 남편에게 이 일을 말했습니다. 뭐? 유모차 바퀴가 빠졌다고? 응, 내리막길에서 하늘이 다칠 뻔했어. 그래서 업체에 연락했어. 저딴 걸 파는 게 말이 돼? 남편은 벌떡 일어나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여보, 뭐하게? 업체에 전화해야지.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내일 온대. 뭐하러 또 전화해? 하늘이가 다칠 뻔했는데 그냥 넘어가? 안 돼. 이건 제대로 따져야 해. 남편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평소 침착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흥분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물론 아이 일이니 화가 날 수는 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분노가 단순히 아이 걱정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마치 다른 무언가에 화를 내는 것처럼 보였죠. 다음날 업체 직원이 왔습니다. 유모차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조립 불량이 맞습니다. 저희 아이가 다친 곳은 없고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새 제품으로 바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는 괜찮은데 검수를 어떻게 하시길래 조립 불량이에요? 이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간혹 생산 라인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이분도 응대 직원일 뿐이니 무슨 죄가 있겠어요. 직원이 돌아가고 저는 이상하게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분명 업체에서 불량을 인정했는데 뭔가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리는 듯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죠. 그냥 넘기려고 해도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잠결에 눈이 떠졌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죠. 남편이 누워 있어야 할 자리에 이불이 차가웠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화장실 갔나 싶어 기다렸지만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안방 어딘가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두고 나간 거였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죠.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올 때쯤 현관문이 열렸어요. 여보, 어디 갔다 온 거야? 깼어. 병원에서 응급 호출이 와서 잠깐 다녀왔어. 응급 호출? 전화기는 왜 두고 갔어?
급하게 나오느라 못 챙겼나 보다. 미안. 걱정했지?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죠. 다음날 저는 남편 병원을 찾아갔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간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죠. 어머 사모님, 웬일이세요? 그냥 근처 왔다가 들렀어요. 요즘 많이 바쁘죠? 요즘은 그래도 좀 한가한 편이에요. 어젯밤에도 응급호출이 있었다면서요. 어제요? 어젯밤에는 응급호출 없었는데요. 당직 선생님이 따로 계셨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그래요? 내가 날짜를 착각했나 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남편을 기다렸어요. 퇴근한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여보, 어젯밤에 병원 응급호출 없었다는데? 뭐? 병원을 갔다 왔어. 어젯밤 응급호출 기록이 없다더라. 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사실은 어머니 집에 다녀왔어. 어머니 집? 그 새벽에? 왜? 자다가 안 좋은 꿈을 꿨어. 어머니가 쓰러지는 꿈. 너무 생생해서 걱정이 됐거든. 그럼 왜 거짓말을 해? 어머님 집 다녀온 게 뭐가 문제라고. 괜히 걱정할까봐 그랬어. 미안해.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죠.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나야 뭐 괜찮지. 왜? 수요일 새벽에 민준 씨가 다녀갔다면서요. 걱정돼서요. 왔었지. 내가 늙어서 괜히 너희 걱정시켰구나. 시어머니의 말은 남편과 일치했어요. 그런데도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만 들었죠. 유모차 사건 이후로도 저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진짜 평범해졌죠. 2년이 지났어요. 그날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가기 위해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하늘이는 카시트에 태우고 집을 나섰죠. 집 근처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다르게 페달이 푹 꺼지는 느낌이었죠. 밟아도 차가 제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 공포에 휩싸였어요. 뒷자리에 하늘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앞에 차가 없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고 가로등에 차를 박았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멈췄습니다. 다행히 속도가 느려 큰 사고는 아니었죠. 하지만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뒤를 돌아보니 하늘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괜찮아? 괜찮아, 아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아 달랬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정신을 차리고 보험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정비소에서 차를 견인해 내갔어요. 정비사가 차 밑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죠. 브레이크 오일이 새고 있네요. 브레이크 오일이요? 이 차 산 지 얼마 안 됐는데요. 하부를 보니까 긁힌 자국이 있어요. 과속 방지턱 같은데 세게 긁으셨나 봐요. 과속 방지턱이요? 저 그렇게 운전 안 하는데 확실해요? 네,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이 찢어져서 오일이 샌 거예요. 이 정도면 꽤 세게 긁으셨을 텐데. 아니, 진짜 그런 적 없어요. 애 태우고 다녀서 항상 조심하거든요. 글쎄요, 본인이 모르게 긁으셨을 수도 있죠.
어쨌든 오일이 새면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요. 큰일 날 뻔하셨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과속 방지턱에 긁혔다고요.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그렇게 박은 적이 없었죠. 유모차 사건이 떠올랐어요. 한 번은 우연이라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은 아니었죠. 누군가 저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가,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어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 일을 말했어요. 뭐? 아이, 브레이크가 안 들었다고? 응, 하늘이 타고 있었는데 가로등에 박아서 겨우 멈췄어. 세상에, 아이, 둘 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괜찮아. 근데 여보, 나 무서워. 유모차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 차 바꾸자. 당장 새 차로 바꿔. 차 문제가 아니라 내 말은 일단 차부터 바꾸자. 그 차 다시 타지 마. 알겠지? 남편은 다음날 바로 새 차를 계약해 줬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운전대를 잡지 못했습니다. 핸들만 잡으면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났거든요. 유모차 바퀴가 빠진 것도, 브레이크 오일이 샌 것도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자꾸만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유모차는 조립 불량이었고 차는 과속 방지턱에 긁힌 거라고 했죠. 남편도 그냥 운이 나빴던 거라고 했어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재수가 없이 사고가 난 거야.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 우연의 일치야. 당신이 하늘이를 언제나 걱정하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지. 남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건지도 모릅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사소한 것에도 불안해지는 엄마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런 걸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넘어갔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하늘이를 재우고 남편과 오랜만에 오붓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촛불을 켜고 와인을 곁들여 식사를 했죠. 분위기가 좋았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시절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고등학교 때 급식 맛없었던 거 기억나? 카레가 맨날 묽었잖아. 아, 그랬지. 그때 같은 반이었던 김소희 알아? 걔가 카레 먹다가 재채기해서 앞에 애한테 다 튀긴 적이 있거든? 그거 진짜 웃겼는데. 그때 선생님도 웃느라 혼내지도 못하고. 아, 그리고 체육대회 때 우리 반 꼴찌했잖아. 개조에서 걔 누구더라? 아, 맞다. 박준호. 걔가 넘어져서. 그것도 기억나?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죠. 여보, 왜 그래? 민준 씨. 그때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내가 뭘 잘못 말한 거야? 아니, 네가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왜 그래? 그냥 옛날 얘기한 건데. 왜 갑자기 화가 났어? 아니야. 혹시 그때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 나한테 말해봐. 우리 부부잖아. 서영아, 제발. 제발 뭐? 나 진짜 모르겠어. 왜 학창시절 얘기만 하면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그냥 그 시절을 생각하면 숨이 막혀. 아무것도 기억하고 싶지 않아. 남편의 눈빛이 어두웠어요. 마치 건드리면 안 되는 상처를 건드린 것 같은 분위기였죠. 저는 그저 남편과 동창이었기에 그 당시 이야기를 가볍게 한 것뿐이었거든요. 뭐 힘든 일이 있었어? 넌 몰라도 돼. 알 필요도 없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난 당신 아내잖아. 서영아, 부탁이야.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저는 더 이상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미안해. 이제 그때 얘기는 안 할게. 아니야, 나도 미안해. 분위기를 망쳤네. 먼저 들어갈게. 남편은 식사를 반도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와인잔에 술이 그대로 남아있었죠. 저는 혼자 남아 촛불이 꺼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고등학교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저는 왜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물어보고 싶었지만 남편의 그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다시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등을 돌리고 잤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죠. 이 사람에게 제가 모르는 과거가 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아버지 제사가 있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죠. 서영아, 미안한데 옥탑에서 제사용품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니? 촛대하고 향로가 거기 있을 거다. 네, 어머니, 제가 가져올게요. 박스가 많아서 찾기 힘들 수도 있어. 천천히 찾아봐라. 저는 시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옥탑으로 올라갔어요. 오래된 계단이 삐걱거렸죠. 옥탑 방은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스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어요. 저는 제사 용품을 찾으며 박스들을 하나씩 열어봤죠. 그러다가 오래된 사진첩이 눈에 띄었습니다. 호기심에 잠깐 펼쳐봤어요. 남편의 고등학교 시절 사진들이 있었죠. 교복을 입은 남편이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사진을 구경했어요. 어머, 민준이 어릴 때 얼굴이네. 저는 잠시 추억에 잠기며 사진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얼굴들도 몇몇 나왔죠. 그런데 다음 장을 넘기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이 이상했어요. 사진 속 친구들의 얼굴이 날카로운 것으로 찢겨 있었죠. 눈 부분을 도려낸 것처럼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옆 여백의 빨간 펜으로 무언가가 휘갈겨 써 있었어요. 죽여버릴 거야. 절대 용서 안 해. 지옥에서 썩어라.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사진첩을 떨어뜨렸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다시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제사 용품만 챙겨서 급히 내려왔죠. 서영아, 찾았니? 어머, 얘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어머님. 찾았어요. 먼지가 많아서 좀 힘들었어요. 그래. 고생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방에서 좀 쉬어라. 그날 제사를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절을 하면서도 음식을 나르면서도 옥탑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찢긴 얼굴들, 빨간 글씨의 저주들. 고등학교 때 얘기를 꺼냈을 때 남편의 그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 시절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었어요. 그저 저도 남편도 친구들과 친하게 잘 지낸 기억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 얼굴을 몰래 훔쳐봤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운전을 하고 있었죠.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옥탑에서 사진첩 봤는데 그게 뭐야 라고 물으면 될까요? 그랬다가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무서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사진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찢긴 얼굴들과
빨간 글씨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죠. 결국 저는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답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하늘이가 잠든 후 저는 남편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제사 때 어머님 집 옥탑에서 당신 사진첩을 봤어.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고등학교 때 사진들이 있던데. 그런데 친구들 얼굴이 다 찢겨 있었어. 그리고 옆에 빨간 글씨로 이상한 말들이 적혀 있더라. 그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제발 말해줘. 나 너무 무서워. 남편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때 나 왕따였어. 뭐? 고등학교 때 1학년 끝나고부터 졸업할 때까지 계속 왕따였어. 지옥 같았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한 진실이었죠. 처음엔 그냥 놀림이었어. 근데 점점 심해졌지. 때리고 돈 뺏고 온갖 심부름 시키고 화장실에서 변기물을 억지로 먹게 하고. 뭐? 미친놈들 아니야? 세상에. 당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대체 왜?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재수없게 걸린 거지. 사진첩에 있던 그 글씨들 그때 내가 쓴 거야. 너무 힘들어서 미칠 것 같았거든. 그렇게라도 안 하면 버틸 수가 없었어. 잊고 있었는데 버린다는 걸 깜빡했나 봐.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선생님한테라도. 말했어.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줬어. 오히려 내가 예민한 거라고, 걔들이랑 잘 지내보라고. 담임은 졸업하면 다 잊는다고 하더라. 어머니는 아셨어? 나중에 아셨지. 내가 숨기려고 했는데 교복에 묻은 내 피 때문에 들켜버렸거든. 사실 그때 충격으로 어머니가 좀 힘들어하셨어. 아들이 그 꼴을 당하는데 모르고 계셨다고 자기 탓이라고 매일 우셨어.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서 가끔 새벽에 갑자기 불안해하시면서 전화를 하셔. 그날 밤에도 어머니 전화 받고 다녀온 거야. 울면서 전화하시길래 걱정돼서. 저는 그제야 그날 밤 남편이 왜 거짓말을 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럼 혹시 예전에 내가 하늘이 이름으로 서아 어떠냐고 물은 것도. 맞아. 나 왕따 시키던 주동자 중 한 명 이름이야. 그 애가 제일 심했어. 이름을 들으면 그때 기억이 다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죠. 남편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를요. 미안해. 난 몰랐어. 정말 미안해. 저는 남편을 꼭 안아줬습니다. 남편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오래 울었죠. 저는 이제 남편을 더 이해하게 됐다고 느꼈습니다. 이 사람의 상처를 앞으로 잘 지켜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남편의 고백 이후 부부 사이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 숨기는 것 없이 털어놓으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죠. 그동안의 불안감도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예전처럼 다정해졌어요. 유모차 사건도 브레이크 사건도 정말 운이 나빴던 게 맞았어요. 그저 제 불안함이 투영되어 의심을 한 것뿐이었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영아, 요즘 민준이 어때?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내 어머니
요즘 병원 일이 좀 많긴 해요. 야근도 잦고요. 그럴 줄 알았다.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에 힘이 없더라고. 너도 하늘이 키우느라 고생 많지? 저야 뭐 괜찮아요. 하늘이가 이제 많이 커서 수월해졌어요. 그래도 이런저런 일이 많았잖아.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여행이라도 좀 다녀오면 어떻겠니? 여행이요? 응, 민준이도 스트레스 풀어야 할 것 같고 너도 좀 쉬어야지. 결혼하고 한 번도 가족여행을 간 적이 없잖아. 가족끼리 바람 좀 쐬고 오자. 저는 시어머니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에게 잘해주셨던 일들이 떠올랐죠. 무엇보다 남편의 힘든 과거를 함께 견뎌오신 분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 그럼 민준이한테도 얘기해봐라. 날짜 맞춰서 가자. 네, 오늘 저녁에 얘기해볼게요. 저녁에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제안을 전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우리 가족여행 가자고 하시는데 어때? 시간 될까? 여행? 아이, 갑자기? 어머니가? 요즘 우리 둘 다 지쳐 보인다고. 뭐, 그래, 좋지. 나도 요즘 좀 쉬고 싶었어. 어디로 갈까? 어머니가 정해주신대.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 오랜만에 가족 여행이네. 아니, 처음인가? 남편도 기꺼이 동의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표정이었죠. 그렇게 가족 여행 계획이 잡혔습니다. 여행지는 제주도 서귀포였어요. 시어머니가 해안가 근처 펜션을 예약해 주셨죠. 바다 바로 앞이야. 내가 작년에 친구랑 갔었는데 경치가 기가 막히더라고. 어머니 감사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그리고 하늘이는 친정엄마가 봐주신대요. 결혼 후 첫 여행인데 저희끼리 편하게 다녀오래요. 하늘이도 아직 어려서 비행기는 좀 무리일 거라고요. 아이고, 사돈이 참 감사하네. 그래, 그게 좋겠다. 어린 게 비행기 타면 힘들지. 너가 나중에 사돈 모시고 해외로 다녀와. 그땐 내가 하늘이 봐줄게. 그리고 기다리던 여행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쌌어요. 오랜만에 여행이라 기분이 좋았죠. 짐을 다 싸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라 푹 자야 했거든요.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눈이 떠졌어요. 옆을 보니 또다시 남편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또 시어머니께서 안 좋으신 건가 했어요.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는데 베란다 쪽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알았어. 내가 알아서 끝낼게. 이번에 확실히.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평소 남편의 말투가 아니었죠. 걱정하지 마. 이번엔 진짜 할 거야. 그때 제가 서 있던 바닥이 삐걱 소리를 냈어요. 남편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영이 깬 것 같아.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남편은 전화를 끊고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안 자고 뭐해? 무슨 전화야? 깼어. 병원에서 전화 왔었어. 이 시간에? 무슨 일인데? 별거 아니야. 환자 상태 때문에 잠깐 확인한 거야. 알아서 끝낸다는 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일 있어? 그거 진짜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웃으며 제 어깨를 감쌌어요. 내일 일찍 출발해야 하니까 어서 자자.
괜히 나 때문에 깼네. 그래. 왜? 무슨 생각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아이 방에서 하늘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아이 방으로 갔습니다. 하늘이를 안고 다독이며 다시 재웠죠. 아이 옆에 누워 있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그 전화가 마음에 걸렸지만 피곤함이 생각을 덮어버렸어요. 다음날 이른 아침 일찍 친정 부모님이 오셨어요. 하늘아, 할머니 왔다. 엄마 아빠 여행 다녀올 동안 할머니랑 있자. 할비가 무등 태워줄게.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 잘 부탁해. 걱정 마. 푹 쉬다 와. 얼굴에 피곤이 가득하네. 그래 보여? 요즘 좀 정신없긴 했어. 그러니까 이번에 제대로 쉬어. 하늘이 걱정은 하지 말고. 사위, 내 딸 잘 부탁하네. 네, 아버님 걱정 마세요. 다음에는 두 분 해외로 모실게요. 아이고, 그래. 기대하고 있겠네. 하늘이를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저희는 시댁에 들려 시어머니를 모시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가족 셋이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분위기는 평화로웠죠. 시어머니는 창밖을 내다보며 즐거워하셨어요. 서귀포에 도착해 시어머니가 예약한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펜션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어요. 파란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와, 어머니, 여기 정말 예뻐요. 그치? 내 말이 맞지? 어머니, 여기 어떻게 찾으셨어요? 위치가 진짜 좋네. 작년에 친구랑 왔었어. 경치 좋고 조용한 데로 골라봤다. 특히 절벽 쪽 산책로가 유명하대. 절벽이요? 해질 때 보면 정말 장관이더라. 짐을 풀고 근처를 산책했어요. 가족은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편이 어딘가 신경이 날카로워 보이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내내 핸드폰을 확인했죠. 전화가 올 때마다 자리를 피해 받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있어? 전화가 자꾸 오네. 병원. 휴가 중인데 왜 그래? 다른 선생님한테 맡기지. 어쩔 수 없어. 내가 담당이라서. 금방 끝날 거야. 신경 쓰지 마. 표정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진짜 별거 아니야.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죠. 잠시 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잠깐 편의점 다녀올게. 필요한 거 있어? 아니, 없어. 물 좀 사와라, 생수. 네, 다녀올게요. 남편이 나가고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오셨어요. 조용히 말을 꺼내셨죠. 서영아, 이따가 나랑 밤 산책하자. 밤 산책이요? 네, 좋아요. 어머니 같이 가요. 그래, 그러자.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도 따라 웃었죠. 저는 그때 시어머니가 왜 그리 서글픈 미소를 짓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눈치도 못 챘지요.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노을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잠시 뒤 그 어떤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지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지평선 너머로 해가 사라졌어요. 민준아, 회가 먹고 싶구나. 근처에 횟집 있다던데 좀 사다 줄 수 있겠니? 회요? 어머니가 회를 드세요? 그냥 먹고 싶어. 서영이도 먹고. 어머님, 그럼 제가 같이 다녀올게요. 아니야, 서영이는 그냥 있어라. 네? 그래, 나 혼자 후딱 다녀올게. 모듬 회로 사와라.
천천히 다녀와도 돼. 알겠어요. 서영아, 어머니랑 잘 있어? 조심히 다녀와. 남편은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차 소리가 멀어지자마자 시어머니 표정이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급히 저를 부르셨죠. 서영아, 내 어머니, 내 말 잘 들어라. 시간이 없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오늘 밤 민준이가 널 죽이려고 해. 네? 지금 당장 도망가야 해. 기회는 지금뿐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을... 설명할 시간 없어. 일단 날 따라와라.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셨어요. 그 손힘이 얼마나 센지 팔목이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전 어안이 벙벙해 끌려갔죠. 펜션을 빠져나와 절벽 쪽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뛰다시피 걸었습니다. 어두워지는 하늘 아래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죠. 저는 한참을 끌려가다가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말씀을 해주세요. 이러시면 저도 무서워요. 민준 씨가 저를 죽이다니요? 그게 대체 무슨 황당한... 시어머니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민준이가 고등학교 때 왕따를 당한 건 알지? 네, 들었어요. 그때 왕따를 주도한 사람이 있어. 민준이가 그 원한을 잊지 못하고 있어. 복수를 하려고 한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다. 네? 상관이 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주도자가 바로 너였잖아, 서영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남편이 가끔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던 게 떠올랐죠. 시간 없다. 민준이가 돌아오기 전에 최대한 멀리 가야 해. 어서 가자. 시어머니가 다시 제 손을 잡으셨어요. 파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죠. 그 바람에 저는 정신을 붙들었어요. 시어머니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뒤로 물러서며 시어머니와 거리를 벌렸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아니야. 저 민준 씨 왕따시킨 적 없어요. 절대로요. 아니야. 네가 시작한 거야. 민준이가 널 좋아한다는 걸 알고 네가 애들 시켜서 민준이 왕따시킨 거잖아. 그게 시작이었어. 뭐라고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민준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저는 정말 그런 적 없다고요. 어머니! 듣기 싫어.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 어머니! 매일 맞고 들어오고 돈 뜯기고 애들한테 개처럼 끌려다니고 그거 다 네가 시작한 거야. 너 때문에 그 착한 아이가. 아니라고요. 어머니, 저 1학년 중간에 이민 갔어요. 아빠 사업 때문에 갑자기 이민 갔다고요. 민준 씨가 왕따 당할 때 저는 그때 한국에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민준 씨도 그거 알아요. 제가 왜 갑자기 학교에 안 나왔는지 우리 병원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 얘기 했어요. 저는 민준 씨 고백을 받은 다음 날 바로 이민 갔어요. 그러니까 민준 씨가 저 때문에 복수할 이유가 없어요. 뭐라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거짓말이야. 네 년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 아니에요. 민준 씨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다급하고 걱정스러워했던 눈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이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제야 주변이 눈에 들어왔어요. 낡은 울타리 하나가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고 그 너머는 절벽이었습니다. 어두워서 미처 모르고 있었던 거죠. 파도가 아래에서 바위를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어요. 어머니, 설마 니년 때문이야. 내 아들이 니년 때문에 죽을 뻔했어. 어머니, 민준 씨가 아니죠. 저 죽이려는 사람 민준이가 아니었어. 어머니였어요? 처음부터 어머니가 꾸민 거예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고요.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절벽 끝에 서 있는 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도망쳐야 했어요. 거짓말이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미처 피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두 손이 제 어깨를 세게 밀었죠. 몸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발을 헛디뎠어요. 절벽 쪽으로 넘어지려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네가 내 아들 인생을 망쳤어. 너 때문이야. 시어머니가 저를 밀어내려 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힘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어요. 미쳐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파도가 아래에서 바위를 때리는 소리가 들렸죠.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끝이었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 아니에요. 닥쳐. 네가 아니면 누구야? 누가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어? 저는 온 힘을 다해 시어머니를 밀쳐냈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의 손톱이 제 팔을 핥히었죠. 따가웠지만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서영아!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 말대로 남편도 저를 죽이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민준아, 잘 됐다. 어서 와서 인연 좀 잡아라. 뭘 망설여? 이 기회에 같이 끝내자. 인연이 네 인생 망친 년이야. 남편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등 뒤로 파도 소리가 아찔하게 들렸죠. 민준 씨, 제발 나야. 당신 아내라고. 하늘이 엄마야. 나 당신 왕따 시킨 적 없어. 당신도 알잖아. 민준아, 어려울 거 없어. 지금 하늘 풀자. 인연 때문에 네가 얼마나 고통받았어. 인연 때문에. 그때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다가왔죠. 민준 씨. 어머니, 뭐해 민준아. 빨리 잡어. 어머니, 제발,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남편이 시어머니의 두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버둥거렸죠. 뭐야 민준아. 이게 무슨 짓이야. 놔.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서영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뭐? 이 자식이 미쳤어? 놓으라고.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다고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놓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발버둥을 쳤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여전히 아래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죠. 남편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어요. 시어머니는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악을 썼죠. 민준아, 이러지 마. 엄마야. 엄마라고. 저 년이 널 죽이려고 한 년이다.
속지 마라, 민준아. 민준아, 엄마 말 좀 들어. 제발. 경찰이 시어머니를 차에 태웠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와 남편은 다른 경찰차에 타서 경찰서로 이동했죠. 차 안에서 남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죠. 서영아, 다 말할게.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을게. 말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고등학교 때 나 너한테 고백했잖아. 기억나? 응, 기억나. 그때 네가 거절했잖아. 나는 그냥 차인 줄 알았어. 민준아, 그건... 그래, 알아. 너 이민 가서 그랬던 거, 그래서 내 고백도 안 받아준 거. 그런데 다음 날부터 네가 학교에 안 나왔잖아. 그걸로 친구들이 나를 놀렸어. 퀸카한테 주제도 모르고 들이댔다가 차였다고. 네가 나 때문에 학교를 도망갔다고. 뭐? 그게 시작이었어. 놀림이 점점 심해졌고 2학년 올라가니까 완전히 왕따가 됐어. 애들은 선을 넘기 시작했고. 민준아. 결국 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 실패했지만. 뭐라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셨어. 그 후로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 정신적으로 망상장애야. 다 나 때문이야. 내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어머니는 모든 게 네 탓이라고 믿게 됐어. 윤서영이라는 이름을 평생 잊지 못하셨지. 저는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그날 시어머니가 왜 쓰러지셨는지도요. 서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더 빨리 어머니를 입원시켜야 했어. 여행 오기 전 통화한 사람은 내 정신과 친구였어. 어머니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상담하고 있었어. 이번 여행 끝나고 바로 입원시키려고 했는데 근데 나도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내가 다 막았어야 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제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제가 전혀 몰랐던 과거가 이렇게 우리를 덮쳐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창 밖으로 어두운 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이 밝혀졌죠. 저는 그 사실을 듣고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분간 떨어져 있자.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저는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하늘이를 안고 친정방에 누워있으면 자꾸 그날 밤이 떠올랐죠. 절벽 끝에서 느꼈던 공포, 시어머니의 눈빛, 파도 소리,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고민을 했어요. 남편을 원망하려 해도 남편 역시 피해자였죠. 고등학교 때 왕따를 당한 것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도, 어머니의 병을 혼자 감당하려 했던 것도 모든 게 남편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그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서 아픈 어머니를 돌보며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어느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영아, 나야. 잘 지내? 응, 하늘이는? 잘 있어. 엄마가 잘 봐주셔. 다행이다. 서영아,
나 얼마든지 기다릴게.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네가 마음 정리될 때까지. 근데 하나만 알아줘. 나는 진심으로 너를 사랑해. 그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어.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남편에게 돌아가기로요. 남편은 저를 속이려 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를 지키려고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했던 거였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나야. 서영아, 나 돌아갈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정말? 우리 같이 이겨내자. 어머니 치료도 같이 하고. 서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와 남편은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상처는 남았습니다. 쉽게 아물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내기로 했죠. 가끔 밤에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잠에서 깨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아요. 남편도 잠결에 제 손을 꼭 쥐어주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알고 있습니다. 그 상처가 우리를 갈라놓을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믿어요. 그게 부부니까요. 그게 가족이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